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혹시 길을 잃거나 표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신을 다시 붙잡아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닻은 무엇이었나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맞서 씨름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닻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감동적인 연구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아주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신의학 서비스 저널에 실린 최근 연구에서 이 연구는 강력하고 어쩌면 놀랍도록 직관적인 치료 도구를 파고듭니다. 그것은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에서 나온 놀랍고 종종 정말 가슴 따뜻한 통찰력을 볼 것이며 이러한 깊이 개인적인 동기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관찰에 그치지 않고 안전계획과 치료를 위한 강력하고 정말 개별화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있을 때 젊은이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정말 최첨단 연구입니다. 이 통찰력들이 얼마나 최신 정보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임상실습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접근하는 방식과 즉각적인 관련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개입을 넘어 훨씬 더 개인화되고 정말 효과적인 무언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헤쳐나가고 있는 어려운 내면의 풍경, 즉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충동이나 행동을 경험하는 10대들은 종종 고립감과 압도감을 느끼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며 효과적이고 개인화되며 공감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그들의 독특한 닻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연구는 이러한 폭풍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델, 즉 대인관계 자살 이론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심리적 지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좌절된 소속감과 같은 요인들을 식별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깊은 단절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각된 짐스러워, 즉 당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나 문제가 된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심화될 때 자살 충동의 위험은 비극적으로 증폭됩니다. 그것은 이 젊은이들이 직면한 도전의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이 그렇게 강력한 동인이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삶의 이유를 식별하는 것이 그 견능감과 가치감을 재확립하고 어쩌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대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대 서사, 즉 실질적인 닻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엄마나 심지어 자신의 강아지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실제로 명확히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순간 고립감과 짐스러움이라는 감정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테라피스트뿐만 아니라 10대 스스로에게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초점을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럼 이 통찰력 있는 연구의 주역이 된 연구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연구는 아나 에모 우게투 박사님과 텍사스 대학교 보건과학센터의 동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것을 파고들었죠. 물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 방식은 이 취약한 인구 집단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명확하고 실질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이 연구는 후방적 데이트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의무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211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정보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평범한 10대들이 아니었죠? 아니요, 맞습니다. 대다수 72%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2023년에 청소년 정신병원 병동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원은 결정적으로 자살 충동이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더벨에 이해해야 하는 고위험군의 그들을 확고히 포함시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네,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예를 들어 자살 위험 평가, 치료 의뢰 디테일과 더불어 그들은 매우 세부적이고 생각해 매우 강력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10대들이 직접 밝힌 삶의 이유들입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종종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잡혔던 이 직접적 피드백이 이 연구를 독특하게 영향력 있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이군요. 그렇죠. 여과 없이 그들을 계속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 즉 깊이 개인적인 진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니면 특히 211명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온 가공되지 않은 말들은 자동적으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난관이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해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적한 분석 어프로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치 언어 탐정이 되어 수백 개의 메모나 기록을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세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지만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한다 해서는 책임감, 목적의식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해 해서는 소속감과 애정을 강조하는 것인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가장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을 세계적으로 파악했죠. 네. 그런데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어 기반 패턴, 공통 주제, 공통 구문을 찾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적 요인들, 즉 주변 단어, 정서적 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나타냅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인간 경험에 풍부하고 때로는 복잡한 현실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숫자로만은 포착할 수 없는 데이터에 진정한 깊이를 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분석 끝에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 젊은이들이 명확히 밝힌 삶의 이유들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공통된 주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놀랍게도 다양했나요?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합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은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단어만으로도 종종 함께 사용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심적이며 그러한 연결에 대한 소유감이나 애착을 즉시 보여줍니다. 맞아요. 나의 가족, 친구들.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엄마가 가장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주 양육자와의 연결을 정말 강조합니다. 형제자매 또한 자주 언급되었는데 특히 누나나 언니, 여동생과 형이나 오빠, 남동생이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 내에서 어쩌면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다른 면에서 관계가 힘들 수 있을 때에도 말이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단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명사들의 목록에는 미래, 삶, 목표와 같은 단어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엄마, 누나, 언니, 여동생, 형제자매, 형이나 오빠, 남동생과 함께 미래, 삶, 목표, 그리고 정말 공감되는 단어로 개가 있었습니다. 개요. 멋지네요. 그렇죠? 네, 개와 같은 반려동의 포함은 정말 인간절입니다. 이는 가끔씩 우리의 가장 굳건하고 무조건적인 동반자들이 우리의 삶의 의지에서 정말 놀랍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항상 거창한 열망이 아니라 때로는 사소한 일상적인 연결이 가장 강력한 닻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동사는 어땠나요? 행동 동사들도 살펴보았나요? 그랬습니다. 원하고 이다 되다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동사들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방금 토론했던 명사들과 결합되어 삶의 목표나 직업력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미래에 행복하고 싶다와 같은 것들이죠. 네, 이는 20대들 사이에서 정말 강력한 미래 지향적 사고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강한 저류, 즉 그들 스스로 실제로 그릴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와우,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렇죠. 엄마, 친구, 개, 미래, 원하다, 되다. 이 단어들의 단순함이 그 효과를 사실상 감추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애착과 열망이 그들의 핵심 다추로 남아있다는 것을 정말 강조합니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반려동의 단순한 위로, 그리고 내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희망. 사실 보편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명시적으로 표현된 이유들이 단순히 연구 논문을 위한 관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치료 도구입니다. 우게토 박사와 그들의 동료들은 이러한 개별화된 삶의 이유들이 독특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린 앞에서 멸둘텐단 대인관계 자살 이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기존의 위험 요소들과 직접 맞섭니다. 그것들이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소속감을 느끼고 어떻게 목적의식을 가지며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을 정면으로 다루든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가상의 16세 소녀를 상상해 봅시다. 그녀를 알렉스라고 부르죠.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또래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장시간 일하는 한부모에게 큰 짐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처음에는 좌절된 소속감이라는 고전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치료 세션에서 삶의 이유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알렉스는 조용히 내 여동생이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치료사는 정말 명확하고 강력한 진입점을 찾게 됩니다. 여동생은 그 부담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됩니다. 알렉스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깊이 아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정은 목적의식과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치료사가 증폭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닻입니다.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결점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현장의 치료사들과 물론 그들이 돕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깊은 개인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실제로 자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적용법은 상당히 명시적이고 실용적이며 치료의 핵심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첫째, 단순히 이러한 이유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팀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강아지 맥스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즉각적이고 진정한 연결을 만듭니다. 그것은 곧바로 신뢰를 조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통찰력은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정말 귀중합니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진정으로 맞춰진 목표 말이죠. 그래서 기분 개선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 대신에 목표는 공원에서 맥스와 다시 놀 수 있도록 노력하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예술적 재능을 추구할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10대 자신이 표현한 가치에 뿌리를 둔 목표이며 이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말이 되네요. 그것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군요.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화된 이유들은 치료사들이 증거 기반 치료법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BT나 DBT와 같은 스탠더드 치료법들이 10대의 고유한 동기와 통합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대의 미래 목표가 삶의 강력한 이유라면 치료는 그러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구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업상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 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대처 전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아주 추상적인 치료 작업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관련성이며 궁극적으로 10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만듭니다. 결국 그들 내면에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보호 요인들에 집중함으로써 치료자들은 대인관계 이론이 밝혀낸 기본적인 취약성들, 즉 소속감의 부족, 부담감 등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행동을 줄이기 위한 정말 견고한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내재된 강점, 그들 자신의 이유를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한다면 저는 이 연구가 우리에게 강렬한 위기의 순간에도 종종 이러한 깊은 개인적인 보호 자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종종 가족, 친구, 심지어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목표, 우리의 열망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증폭하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행위는 치유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력을 불축하는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희망은 종종 우리 삶에 가장 친밀하면서도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인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이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도 개인화된 진정으로 효과적인 지원으로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말하고 자신만의 닻을 찾고 그 폭풍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러한 연결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다면 즉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은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그러한 유대감을 키우는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이유들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찰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삶의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일상생활에 목적을 부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숙고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